자, 이번 시간은 앞서 문제행동 사정 절차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문제행동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록하는 방법에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행동에 대한 측정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 배열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동을 습득하고 또 유지하면서 그 행동을 일반화하는 데 미치는 효과를 이제 검출하고 비교하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착적이고 빈번한 이런 측정이 우리가 문제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중재를 하는지, 효과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확고한 기반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측정이라는 것부터를 알아야 되겠죠? 측정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사건의 고유한 특성의 이제 숫자나 단위를 할당하는 절차인데요. 특정은 이제 측정되는 것에 대한 특징이나 또 우리가 측정하는 도구의 질과 또 그게 어떠한 적절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수집된 자료의 사용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는 광의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특수교사로서 이런 행동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객관적인 관찰이라는 것은 이제 관찰되는 현상을 상세하고 일관되며 또 어때요? 널리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묘사할 수 있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됨으로써 행동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행동을 과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게끔 만드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가요? 측정 능력에 그런 부분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은 우리가 행동에 의한 환경의 선택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발견된 모든 것을 검출하고 또 입증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측정이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방법으로 또 행동을 우리가 토론하고 또 행동에 대해서 고민하고 중재를 찾아서 제공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측정에 대한 단위와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는 이제 측정 단위랑 측정 방법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특수교사로서 왜 측정이 필요로 한가입니다. 왜 측정이 필요로 할까요? 문제행동이 이제 아동의 현재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또 행동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그 문제행동의 수준의 향후 중재를 위한 기준점으로 우리가 조건 충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중재 초기에 이제 이러한 문제행동을 꼭 측정을 해야겠죠. 그래야지 문제행동을 측정을 이렇게 해놔야지 중재를 시작하고 종료를 했을 때 중재 전, 후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때요? 교사로서 내가 아동의 그런 문제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에 대한 우리가 성공의 정도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동의 문제행동의 변화 여부와 또 변화 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도 측정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중요한 특징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문제행동 변화의 정도, 그리고 그 문제행동의 지속 시간, 그리고 우리가 중재를 했을 때에 중재의 전, 중재 중간, 그리고 중재가 끝난 후에 대한 행동의 가변성과 또
안정적으로. 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종속 변이에 대한 역량이 있는지 우리가 문제 행동을 중재했을 때 일관적으로 잘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능적 관계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또 문제 행동의 변화가 다른 설정이라가지고 세팅된 그런 부분과 상황에서 또 이렇게 또 그런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여부와 또 다른 행동으로서의 확산되는 여부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측정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행동을 변화시키는 중재에 효과적인 평가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중재가 끝나고 나면 그 중재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 또 중재 전과 후에 이런 문제 행동의 측정값을 비교를 하면서 또 어때요? 우리가 중재를 하지 않을 때의 아동의 그런 상황이나 그런 설정에서도 수집되는 값을 중재 전, 후의 값과 함께 비교를 해서 살펴를 봄으로써 이 아동이 중재를 하지 않았을 때의 다른 환경에서는 이만큼의 빈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지만 내가 중재를 하는 환경에서는 이만큼의 빈도를 보이면서 이 중재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재를 들어갔어요. 행동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면 중재 중에는 우리가 그런 아동의 문제 행동을 측정하면 안 될까요? 해야겠죠. 중재 중에도 우리가 그런 문제 행동을 빈번하게 측정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중재 방법이 아동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중재 방법을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통 형성평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재 중에 이렇게 문제 행동을 계속 빈번하게 측정하는 형성평가를 통해서 이 중재를 계속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이제 수정을 할 건지 또는 이제 이 중재를 종결을 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된다? 중재 중간에 계속해서 평가를 하면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문제 행동에 우리가 중재를 하는 동안에 교사들이 측정에 관심이 없거나 정확한 측정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실제적으로 행동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효과가 없는 중재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중재의 효과가 굉장히 좋지만 주관적인 판단에도 어때요? 그 개선점을 찾아내지 못했다 생각했을 때 분명히 이 아동이 되게 효과적인 중재를 하고 있었지만 교사가 임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행동에 대해서 중재를 할 때에는 중간에 빈번하게 측정을 하면서 아동의 행동과 중재 방법을 정확하게 데이터화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주시하고 또 어때요? 그 중재 자료에 의거해서 교사와 또 부모가 계속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측정을 하면서 거기서 얻는 자료를 제공을 하고 우리가 토의를 했을 때는 또 어떤 또 장점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동의 중재 활동을 또 문제 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효과를 최적화해서 계속해서 중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되게 학교에서 아동을 보는 시간 또는 부모가 그 문제 행동이 있는 상황이 한정적인 시간이나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우리가 한정된 시간이나 자원을 가지고도 우리가 그 문제 행동에 대한 중재를 어때요? 극대화해서 잘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중재 측정 결과를 잘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이 행동을 수정할 수 있음으로써 최적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어때요? 교사가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 행동에 대해서 또는 부모에게, 아동에게 우리가 이제 다음 행동을 위한 의사결정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재의 방법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게 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입증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이 교사가 우리 아동의 문제 행동을 정말 긍정적으로, 효과적으로 중재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모나 아동의 기대치가 높아질 수가 있고, 또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하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중재 방법이 정말 입증된 중재 방법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윤리적으로나 아동의 교육적으로나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런 중재 방법을 지지해주는 연구 결과의 형태나 또 뭐 여러 케이스에 관계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입증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원활하게 반복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어때요? 이런 측정이 우리가 보면 아이들 중재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방법이 되게 많죠. 요즘에는 교수 방법들이. 근데 이게 좀 유행을 타는 게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유행하는 이제 중재 방법들이 있는데 이러한 뭐 우리가 보통 유사과학이라고 하거든요. 유사과학이나 유행이나 또 왜 어른들 그런 풍습이 있죠. 뭘 하면 뭐 아이가 뭐 울지 않는다 뭐 이런 풍습이나 또 뭐 나라마다 지역마다 또 가진 이념이 있는데 이런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런 중재 방법이 정말 긍정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아동에게 부정적인 부분을 나타나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때요? 확인하고 또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재법을 중단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보면 이제 되게 특정한 교육과 이런 중재 방법을 되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 정말 대단한 거야. 이거를 하면 아이들이 정말 문제 행동이 정말 좋아진대 라고 말하면서 주장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효과가 이렇게 우리가 측정을 하지 않고 데이터가 없다면 어때요? 과학적인 증거가 결여되니까 그 중재를 시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또는 가족들이 실망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중재를 하면서 사용했던 게 뭐죠? 시간이죠. 아동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시간을 낭비한 거라는 거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통하니까 경험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확률적으로 성공이 높은 중재 방법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겠죠. 또 측정이 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우리가 그 중재나 아동의 문제에 대해서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이가 뭐 깨무는 행동에 대한 중재를 했는데 엄마가 아니다. 중재를 하고 나서 아이가 더 심하게 뭐 그런 깨무는 행동이 뭐 늘었다라고 엄마가 주장을 했지만 내가 학교에서 아이가 깨무는 횟수 뭐 우리가 연구산물이라는 그런 비디오의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게 된다면 그 부모에게도 이렇게 중재를 해서 아동 행동이 줄었고 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중재 방법이 맞다라는 자기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배우겠지만 뭐 비디오로 촬영을 하거나 하는 연구산물을 만들기도 해요. 이런 부분은 어때요? 우리 보통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요즘에 TV도 많이 나오는데 CCTV를 설치를 해서 계속해서 녹화를 하는데 아동이 집에 와서 엄마 선생님이 나를 뭐 수업을 하면서 때렸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화가 나겠죠. 그래서 왔을 때에 어때요? 나는 중재를 했지만 아이를 때리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나의 행동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증명이 어렵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런 비디오 테이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윤리적인 기준을 정확하게 지키고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증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되게 측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제 행동을 중재하는 데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면 일화기록법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일화기록법이라고 하면 뭐예요? 일기 쓰는 것처럼 아이의 행동을 처음부터 모든 게 종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흐름에 따라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부모가, 학교에서는 교사가 또는 또래가 아동이 생활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제 모든 사건을 시작해서 종결을 할 때까지 기록을 하는데요. 모든 부분을 기록을 하다 보면 그 문제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 행동과 또 그 후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상호관계적인 작용을 알아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측정을 할 때는 우리가 정의적인 뭐 측정이나 형태적인 측정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 행동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형상이나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행동의 측정 요소로 보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자리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면 뭐 행동의 자세나 스타일 그리고 기교가 중요한 가치로 평가되는 이제 영역으로 해서 아이가 측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뭐 횟수나 뭐 그런 부분을 뭐 따로 하는 게 아닌 모든 광범위한 절체를 모두 해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일화기록법의 이제 예시예요. 일화기록법의 예시인데, 이제 아이의 이름, 이제 기록하는 사람과, 기본적인 아이의 신상 기록과, 날짜, 교사가 기록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고, 옆에서 뭐, 보조 선생님이나 다른 관계자가 기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그 날짜에 맞춰서 뭐 어떠한 상황에서 또 아이가 어떠한 우리가 자극을 줬을 때 아이의 행동과 반응을 보고 또 그 행동에 대한 결과와 또 교사가 주는 후속 자극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되게 자세히 행동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기록법의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지나가 버리면 기억이 나지 않겠죠. 계속해서 기록을 함으로써 또 다른 행동을 놓치거나 할 수도 있고, 또 수업을 하는 교사와 기록을 하는 기록자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교실에서 좀 쉬울까요? 어렵겠죠?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측정 방법이 이제 다음번에 나올 건데요. 우리가 뭐 촬영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녹음이나 녹화가 없이 교사가 아이의 이런 부분을 기록하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놓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화 기록을 할 때에는 교사가 아닌 또 기록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번에는 빈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행동에 대해서 발생 횟수를 이제 검출하고 기록하는 방법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벤트 레코딩이라고 해서 사건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빈도 기록은 이제 관심 행동의 발생 횟수를 우리가 검출해서 기록하는 모든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빈도 기록은 어때요? 개별적으로 하는 문제 행동을 특정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각각의 기회나 그 시행에 대해서 우리가 발생의 반응과 비발생을 1, 0으로 기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때요?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그리고 측정하는 대신에 반응이 어때요? 매우 높은 빈도로 발생하지 않다면 그걸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행동. 벌떡 일어났다, 앉았다가. 일어나면 체크.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게 다른 활동에게 다른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측정하기가 어렵다면 이 방법을 쓸 수가 없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어떤 경우일까요? 장시간에 걸치는 행동은 우리가 일어났다,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측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거는 시간도 타이머도 같이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겠죠. 그리고 발생 빈도가 아주 높은 행동은 어때요? 또 힘들겠죠. 이래서 이 빈도 기록은 시작과 끝이 분명한 행동을 측정하는 데 사용이 많이 되는데, 여기 측정 방법에서 종이와 연필, 손목력 계수기, 휴대용 디지털 계수기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빈도 기록법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어딘지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네요. 비행기. 비행기에 우리가 다 탑승하고 나면 아주 예쁜 승무원이 와서는 어떻게 하죠? 사람들 앉으면 따갈따갈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면서 사람 수를 세기를 시작해요. 맞죠? 그래서 탑승이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거죠. 사람이 있다 없다도 이런 빈도 기록으로 많이 측정을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출석 체크죠? 출석 체크도 이런 빈도 기록의 하나인데요.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살펴볼 기록법은 지속시간 기록법인데 우리가 전체 간격 기록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지속시간 기록법은 이제 지속적인 행동이나 우리 관찰하는 관찰자가 반응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높은 빈도로 발생하는 행동을 측정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이제 관찰 기간을 여러 개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먼저 나누고 이런 문제 행동이
해당되는 간격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시간 간격을 나눴잖아요. 만약에 시간 간격을 1분에 10초씩 6구간으로 나눴을 때 10초 이상 행동이 발생을 했을 때에 우리가 그 간격의 종료 시점에서 행동의 발생 간격을 기록을 하고 이러한 간격을 우리가 백분율로 이제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행동의 발생이 전체 백분율이 어때요? 실제보다는 과소평가될 수 있는 경향이 있죠. 왜냐면 10초간 꾸준히 일어나지 않은 행동은 측정이 되나요? 측정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10초로 구간을 정해놨는데 소리를 지르는 횟수가 5초에서 끊긴다. 그러면 이 문제 행동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지속시간 기록법은 실제보다는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어때요? 우리가 관찰 간격이 길어질수록 이제 발생이 과소평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행동을 처음에 측정을 할 때에 평균적인 시간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지만 최대한 이 과소평가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시간 기록법은 실제 지속되는 시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속되는 시간에 대한 추정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우리 아동이 발생하는 문제 행동이 빈번히 그리고 길게 나타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록법은 무엇일까요? 라는 부분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기록법은 동간 기록법입니다. 부분 동간 기록법은 우리가 부분 간격 기록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 동간 기록은 어때요? 각 시간 간격 동안에 이런 문제 행동의 발생 횟수나 지속 시간 그리고 발생 시점에 관계없이 우리가 생각한 그 간격 동안에 언제라도 문제 행동이 발생하면 이것을 행동의 발생 간격으로 기록하고 발생이 했다라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또 예를 들어 소리 지르기를 보면 5초간 아 하고 소리 지르는 거와 아 하고 짧게 소리 지르는 것도 다 문제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문제 행동 발생이 전체 백분율이 실제보다는 과대평가될까요? 과소평가될까요?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의 지속시간이 짧은 개별 행동의 경우에는 시간 간격을 좀 짧게 하면 거의 자연 상태와 유사한 우리가 추정치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발생 빈도가 이게 높은 행동이 이제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런 것은 사건 기록법을 사용해서 행동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부분 동간 기록법이 우리가 측정하는 것 중에서 유용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시간을 잴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 행동들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겠죠. 맞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부분 동간에서는 또 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순간시간 표지법이라든지 이런 순간시간 기록법 이런 부분은 어때요? 이제 끝나는 시점에 이제 표정 행동을 보는 거예요. 어때요? 시간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각 시간 간격이 끝나는 시점에서 표적 행동의 발생 여부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전체 간격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할 수 있는데 장점은 우리가 관찰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해놓은 타이머에 끝나는 시점에만 관찰을 해도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은 시간 간격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행동을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발생 빈도가 낮거나 지속시간이 짧은 행동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이게 바람직할까요? 부적절한 방법이겠죠? 그럴 때는 어때요? 부분 간격 기록법이 더 유용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에 행동을 할 때에는 과소평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표지법들을 봤는데 이런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횟수를 어때요? 몇 번 기록해 놓으면 그 행동을 많이 했는지 작게 했는지에 대해서 표로 보기가 어렵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표지법에 나타난 비율을 우리가 보통 퍼센트로 또는 그런 비율로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을 이제 습관화하면서 우리가 많이 변형해서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연구 산물이에요. 연구적인 산물인데, 연구적인 산물이라는 게 뭘까요?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자료의 측정이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연구 산물에 의한 측정이라는 것은 이제 행동이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 일관된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어떤 행동이 발생한 후 그 환경에 초래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측정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행동이 발생한 후에 우리가 측정한다라는 측정 시간이랑 또 행동의 결과를 측정한다라는 행동의 매개체를 언급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의 행동을 촬영을 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동의 행동을 측정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연구적인 산물은 연구적인 산물을 통해서 사건 기록이나 시간 측정이나 이런 시간 표시법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연구적인 산물에서 우리가 얻은 그런 행동적인 결과물이 다 정확할까요? 어때요? 자연적일 수도 있고 인위적일 수도 있겠죠. 자연적으로 연구 산물을 본다고 하면 어때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행동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물로서 우리가 교육이나 가정이나 그런 사회 공동체에서 광범위하게 존재를 하고 우리가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행동을 측정할 수 있지만 인위적인 연구 산물은 어떤 걸까요? 갑자기 나타났다가 중요하긴 한데 결과물을 남기지 않고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인위적이라도 연구적인 산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사후에 이용해서 행동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우리가 연구적인 산물의 장점들이 측정자가 어때요? 자유롭게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죠. 교사가 다른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녹화가 되고 있다면 자유롭게 아동의 행동을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직접 관찰하기가 불가능한 행동을 촬영한다는 게 우리가 접근이 불편한 곳.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의 문제 행동. 우리가 가정에 가서 같이 생활할 수 있어요?
어렵겠죠. 그렇게 우리가 접근이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시간, 장소에서 발생하는 행동도 우리가 측정하기가 용이하고 또 어때요?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다른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런 행동도 우리가 녹화나 녹음이나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비디오에 정확하게 녹화가 되어 있으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나 관점이 들어갈 수 있다? 없죠. 그렇죠. 우리가 측정을 미루거나 시험지도 다시 재채점할 수 있고 비디오도 재시청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디오를 반복해서 아이들 행동을 보면서 조사를 하면 어때요? 처음에 봤을 때 놓쳤던 행동을 두 번째 봤을 때 다시 찾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직접 관찰하면서 느꼈던 거와 또 다른 행동들을 확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의 행동이 아닌 다수의 측정 대상자들의 우리가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비디오와 오디오는 어때요? 되게 영구적으로 보관이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저장해 놓으면 또 다른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사례들을 쉽게 우리가 자료로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우리가 중지에 대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제 행동이 하나만 일어난다?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런 복합적인 행동과 여러 가지의 반응에 대한 측정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연구 산물에 우리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재를 할 때 많은 선생님이나 가정에서도 이제 이런 연구 산물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장점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연구 산물을 사용을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연구적인 산물에 의한 측정의 적절성을 또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시간 측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거예요. 행동의 측정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찍고 있다.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때요? 행동이 그런 문제 행동이 우리가 이러한 연구 산물에 측정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겠죠? 어때요? 화장실에서 어떠한 문제 행동을 한다. 찍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어때요? 아이에게 촬영을 한다라고 동의를 요즘엔 다 받아야 돼요. 근데 그로 인해서 아이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아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때요? 인위적으로 행동하는 결과를 우리가 획득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또 어떤가요? 모든 교실에, 복도에 여러 가지 공공장소에 우리가 CCTV나 이런 여러 가지 장비를 설치를 한다. 제일 중요한 건 어떻죠?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된다는 건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이처럼 영구적인 산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나 측정을 용이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연구 산물을 사용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문제인데요. 영구적인 산물 측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확하고 완전하고 지속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로 우리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행동 관찰 기록지는 이제 회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몇 회기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목표 행동 기록지는 문제 행동 발생 횟수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 행동 발생 횟수, 문제 행동에 대체 행동을 했을 경우 정반응, 하지 않았을 경우에 오반응, 아무런 행동이 없을 때 무반응으로 회계별로 횟수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가 이거는 척도에 의해서 우리가 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문제 행동이나 중재하는 중간에 아이들의 행동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런 기록법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때요? 언제 해야 될까요? 네, 학교에서 우리가 만나서 함께 다시 한번 문제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